안녕하세요.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이번 3편에 걸친 동영상에서는 마하라지가 말년에 후두암으로 병사가 상당히 악화되었을 때 한 말을 다룰 것입니다. 그의 말의 주제는 언어, 즉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는 자신이 한 말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인 지식을 아주 짧게 다룹니다. 이 부분은 본론보다 훨씬 더 큰 주제입니다. 하지만 본론이 아니므로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그렇게 더욱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과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의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3편의 동영상에서 다룰 마하라지의 말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하라지의 병세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보였다. 그의 의식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지독한 병의 무자비한 결과는 누구든지 명백히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너무 야위고 지쳐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그의 자리에 아주 고요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뜻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집중하여 들으라고 하면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개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감각이라는 것은 절대적 실체의 일원성을 상대적 존재의 이원성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현시되지 않으면 잠재적 상태이지만 현시되면 현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격입니다. 이 짧은 부분을 2회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나의 이러한 말들이 진정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전달된다면 과연 그것이 단지 말일 뿐일까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꽤 많은 돈을 써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익숙지도 않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앉아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종류의 수용 능력이 없다면 말들은 단지 아주 제한된 목적밖에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들은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고 지식욕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의식 상태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진정한 의미를 열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종류의 수용력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내 말을 들으러 여기에 왔지만 당신은 완전히 환영적인 존재라는 기본적 사실 아래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한 내 말을 듣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들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객체의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나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통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이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허상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안 것이 아니라 단지 말장난인가요? 즉 뭔가를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개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관심을 모두 포기하고 일체를 한눈에 깨달아 발전하겠다는 희망까지도 모두 포기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듣는 자가 결코 개입할 수 없는 직관으로 듣는 상태에서 언어가 그 자신의 깊고 미묘한 속뜻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는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들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식의 자연적 성향인 분리와 상대적인 속성이 제한되어 말을 객관화하지 않고 따라서 왜곡 없이 뜻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식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게 될 때, 즉 그것에 의해서 언어적 합의를 일으킬 때, 그때 그 말의 내면적이고 미묘한 의미가 즉각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다룰 부분을 앞부분의 이 정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말하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말하지를 진정한 존재인 말하지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그는 너무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이를 한자로 비유, 비무라고 하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대승불교나 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들어봤을 문구죠. 이런 사고는 남방불교보다 티베트, 한국, 중국 등의 북방 대승불교권에서 익숙한 사고입니다.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존재 형태를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존재 형태는 유, 즉 있다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태는 무로 없다입니다. 세 번째 존재 형태는 비유, 비무, 즉 오늘 마하라지가 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존재 형태는 역유, 역무입니다. 즉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입니다. 이런 말, 특히 세 번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4번째 있기도 하고 역시 없기도 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 헛소리야? 하면서 짜증이 팍 올라오시나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논리를 접해본 적이 있는 우리보다 접한 적이 없는 문화권, 특히 서양인들이 더욱 큰 당황스러움과 황당함, 심지어 짜증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우리와 다른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서양인들의 사고 논리의 전통에 기인합니다.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이론적인 면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논입니다. 그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으며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주장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 철학자입니다. 그의 이런 황당한 사고의 논리는 그의 스승인 파르메니데스에게서 기원한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서양 철학사이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서양의 생각에 논리적 기초를 세운 철학자입니다. 물론 철학의 여명기에 개복 수술을 앞둔 환자를 앞에 두고 5살짜리
아이에게 외과 수술용 칼을 쥐게 한 듯 그는 변화와 생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와 사고를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모험 아닌 모험을 했습니다.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어처구니없는 선택은 심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두세 편의 동영상에서 이를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튼 그의 이 무모한 평범성은 물질계에서 보편적인 듯 보였기에 이후 서양 철학자들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논리의 기초에서 서양의 사고 논리를 대표하는 고전 논리학이 생겨났습니다. 고전 논리학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철수는 철수이다. 즉 A는 A이다. 이를 동일률이라고 하죠. 철수는 철수인 동시에 철수가 아닐 수 없다. 즉 A는 A인 동시에 BA일 수 없다. 이를 모순율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외의 것일 수 없다죠. 철수는 철수가 아니고 철수가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어떤 것일 수 없다. 이를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A는 A가 아니고 BA도 아닌 어떤 것일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것 A와 그의 부정인 BA 사이에 제3의 중간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서양 고전 논리학의 3대 원리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의 원리는 A는 A다라는 동일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모순율은 A와 BA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떤 A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지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미네소타 주립대 철학과에서 형이상학과 심리철학 그리고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홍창성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불교 철학을 강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검은머리 미국인인가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화된 서양적 논리 구조로 비유, 비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 비무, 묘유라는 표현의 논리적 문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구절의 신비감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적 결점부터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비유, 비무, 묘유란 비유, 세상의 사물이 자성, 본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 상주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하지 않으며 비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단멸도 아니고 묘유, 사물은 이 상주와 단멸이라는 두 극단 사이 가운데 중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연기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뜻이다. 밑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묘하게 있다는 묘유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속죄이며 그것은 동시에 본질이 없이 공안세계, 진재를 말한다. 눈 밝은 독자라면 눈 먼 눈에 눈 밝다는 말을 사용하네요. 벌써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논리적 문제를 간파했을 겁니다. 비유에서의 유는 상주론에서 말하는 자성을 가지고 영원히 있다는 존재자 항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묘유란 이 세상 사물이 연기로 인해 자성을 결여한, 즉 공한 채 현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결국 비유, 비무, 묘유에서 첫째 유는 상주하는 존재자라는 뜻이고 둘째 유는
묘라는 서술어를 가지고 연기로 인해 공한 현상으로서의 존재자라는 뜻이다. 한 문장에서 유라는 같은 글자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논리학에서 경고하는 모호한 표현의 오류, The fallacy of equivocation에 해당된다. 의미의 섬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또 존재론적인 특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대승의 가장 중요한 논제의 하나를 비유, 비문, 묘유와 같이 엄밀하지 못한 표현으로 이해해 왔음이 당황스럽다. 이 말에 내가 더 당황스럽네요. 이 구절은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니 이제 우리는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엄밀한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외우기 쉽도록 짧게 표현하려고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되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분들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리 선진적 지식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라 해도 수입 문화를 뛰어넘어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이 여지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영상들의 목표는 이런 여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학자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착실한 수입업자라는 안전한 길을 선호해왔습니다. 물론 창조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수입보다 위험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해서 성공한 몇 명의 학자라도 배출했어야 하지 않나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입니다. 그는 조선시대 어떤 유학자보다 살아생전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현재 친일 기득권의 뿌리로도 거론되는 노론의 거디였던 송시열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사단을 일으켰죠. 사실 고시원의 고시생처럼 공부에만 열심인 분들은 진리 추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권력과 돈과 인기죠. 당연히 이런 송시열의 열정한 열정이 성리학 조선의 경직된 사회를 낳는 것은 실험이 필요 없는 당연한 귀결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열정은 우리만의 시각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4대의 나라를 대대손손 있게 했죠. 이렇게 착실히 공부만 하는 분들에게 아쉬운 점은 자신이 배운 서양 학문 밖에서 많은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위에서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는 우리의 전통에서 보기에는 너무도 4대주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흥창성을 보면서 중화를 넘버원으로 자신을 넘버2인 소중화로 보는 성리학자가 생각나는 것은 과한 걸까요? 지금 저희의 구독자 수가 별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양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다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반기면서 한국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이런 4대의 정신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의 영상의 재미의 문제가 1차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이런 패배의식 위에 세워진 4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지식계를 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네. 홍창성 교수의 말을 보면서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에는 5개의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문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달이 지난 여름에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수입업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지식인에 대해 열어 올리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유, 비무에 대한 해석은
다음 동영상에서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